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의 여자고요. 어릴 적 이야기와 20년 전 있었던 사건과 사연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힘들었던 과거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들어주세요. 재밌고 슬프고 감동적이며 속 시원할 것입니다. 저는 아빠 없이 엄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아빠라는 사람은 엄마가 임신 중일 때 이별을 통보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어딘가에서 잘 먹고 산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굳이 만나보지 않아도 알 것 같으니 저에게 가족은 엄마 한 분뿐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엄마와 저는 단칸방에서 살았어요. 저의 유년 시절은 적지 않은 시간을 집에서 홀로 지냈답니다. 엄마가 부잣집 식모로 일하고 있어서 하루 세 끼 다 챙겨드리고 퇴근하면 늦은 시간이라 그때 엄마의 얼굴을 봤네요. 그런데 제가 혼자 집에서 심심하게 지내는 걸 알고 엄마가 일하는 집의 아저씨가 엄마한테 저를 데리고 출근해도 좋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은 부잣집에 가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회장님 부부는 인자하고 성품이 바른 분이었고 슬아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저보다 한 살 많은 오빠였고 한 명은 저와 동갑이었어요. 어렸던 저와 두 오빠는 금세 친해져서 거의 친남매처럼 지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일하는 부잣집에만 가기를 매일 손꼽아 기다렸어요. 머리가 조금 커서 중학생이 되었을 때도 매주 그 집을 찾아가 시간을 보내고 엄마 퇴근할 때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엄마는 식모일을 평생 하실 거라 했어요. 따지고 보면 이만큼 편하고 돈도 적당히 잘 버니 애써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필요가 없다고 하셨죠. 그런 엄마의 다짐은 얼마 지나지 않아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몸이 아픈 것도 모르고 지내다가 갑자기 찾아온 두통과 하열 때문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 대장암 말기라고 했어요. 의사는 손을 쓸 수 없다 하였고 길어봐야 3개월 정도 사신다고 했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병원에 회장님 부부와 오빠들이 찾아와서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병원비까지 모두 지불해 주셨죠. 하지만 2달 만에 엄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고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홀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회장님이 절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영선아, 너 우리 집 막내딸하지 않을래? 아저씨 집에 가서 같이 살지 않을래? 회장님, 진심이세요? 평소 저를 예뻐해 주시던 회장님 부부는 제가 혼자 사는 것을 걱정하시며 자신들의 집에 들어와 지내길 바라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진심이지. 우리 집에 남는 방이 3개나 되는데 네가 그중 하나를 써도 되지 않겠냐? 2개 쓰고 싶으면 2개를 다 써도 되고. 회장님, 감사해요. 그럼 염치 없지만 회장님 댁으로 들어갈게요. 대신 제가 엄마가 하시던 식모일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14살짜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우리 집 막내딸로 지내는 거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그런 모든 것들 하면서 부잣집 딸로 지내는 거다. 회장님은 저에게 일을 절대 시키지 않을 거라며 그저 몸만 들어와서 바르게 성장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칸방에 짐을 챙겨서 으리으리한 대저택에 들어가 저만의 방을 처음 가지게 되었어요. 처음엔 적응이 안 돼서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모두 친절하고 다정하게 잘 대해주셔서 회장님의 진짜 딸이 된 것 마냥 집안에서 편하게 잘 지냈습니다. 3년하고 반을 회장님 댁에서 학교를 다녔고 학원까지 다녔어요. 돌아가신 엄마한텐 죄송하지만 회장님 댁에서 지내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편안했습니다. 걱정거리도 없고 모든 것이 좋았으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갈 때쯤 뉴스에 IMF가 터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에 난리가 나던 시대였죠. 실업자는 매일 늘어났고 문을 닫는 회사도 엄청나게 많았죠. 그런데 회장님의 회사도 IMF를 피해가지 못했어요. 한순간에 망해버려서 온 식구가 길바닥에 나앉을 상황이 찾아왔답니다. 영선아, 이 아저씨 회사가 망했구나. 이제 더는 이 집에서 못 살게 됐다. 다들 짐 싸서 떠날 준비를 해야 해. 아저씨 가족들은 어디로 가요? 저도 따라가면 안 돼요? 미안해서 어쩌지. 아저씨는 지방에 가서 일을 할 거다. 내 아들들과 아내는 친척집에 얹혀 지낼 거고. 우리가 널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그럴 수 없게 됐구나. 미안하다, 영선아. 아, 다들 친척집으로 들어가시는군요. 아저씨는 혼자 일자리 찾아 떠나는 거고요. 영선아, 어디 친척이라도 없니? 네, 저는 엄마뿐이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다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든 잘 지낼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회장님 가족들과 이별을 하게 되었고 저 혼자만의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회장님이 쌈짓돈을 주셔서 일단 숙박할 수 있는 여관에서 며칠 지냈어요. 학교를 1년 더 다녀야 졸업장을 딸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생계가 중요했으니 자퇴를 하고 나중에 검정고시를 봐서 졸업장을 따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용역 사무실에 가서 제가 일을 원한다고 했죠. 제가 만 18세가 되어서 일자리를 제안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 정해진 운명인지 식모 자리가 있다며 저에게 그곳으로 가서 일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숙식 제공에 월급도 적지 않게 준다고 하니 고민하지 않고 바로 좋다 하고 그 주인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식모의 딸이었으니 음식과 살림은 자신 있어 아주 당당한 자세로 사모님의 면접을 받습니다. 만으로 18살이네. 경제활동을 빨리 시작하는 거 아니야? 여러 사정이 있어서요. 지금은 오갈 곳이 없어 반드시 이 집에 취직해야만 합니다, 사모님. 사정이 딱하구나. 좋아, 그럼 이래봐. 식모 딸이었다고 하니 한번 맡겨볼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모님. 처음 홀로서기를 시작하자마자 식모 일자리를 얻어 굉장히 기뻤고 다행이었습니다. 사모님이 안내해준 방은 창고방이었는데 청소하고 짐을 한 곳에 쌓아두면 꽤 쓸만할 것 같았어요. 짐을 풀고 저녁이 되자마자 식사를 준비했어요. 재료는 냉장고에 다 있어서 음식을 뚝딱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음식 가지고 뭐라 하지 않으셨어요. 주인집 식구는 가장인 아저씨와 사모님, 그리고 저보다 1살 어린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좋은 사람일 거라 생각했는데 제 예상은 확실하게 빗나갔습니다. 사모님과 따님은 식모가 바닥에 엉덩이 붙일 새가 있으면 되겠냐고 일을 끊임없이 시켰어요. 야, 식모, 나보다 1살 많다고 내 앞에서 편하게 있는 거냐? 우리 아빠가 주는 월급 받아 처먹고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 감사해서라도 내 말을 잘 들어야 할 거 아니야? 따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말씀해 주세요. 잘못했지. 아침에 청소했다고 저녁엔 안 하냐? 내 발에 먼지가 묻었어. 보여줄까? 집을 깨끗이 쓸고 닦았는걸요? 그건 아침에만 그랬지. 지금은 오후 5시야. 우리 부모님 오시기 전에 당장 청소해. 그리고 내 방 정리 좀 해. 책장에 책들 가나다 손으로 꽂아놔. 그리고 내 수학 숙제 좀 해라. 숙제요?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까라면 까! 만약 답이 틀려서 내일 망신당하게 되면 가만 안 둔다? 주인집 딸은 저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는데 그중 학교 숙제가 가장 난감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놓아버렸는데 잘할 수 있을지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키는 걸 해야 하는 을의 입장이니 일단 청소를 다 하고 나서 주인집 딸의 수학 숙제를 빨리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주인집 딸이 저를 보고 피식 웃더니 제법이라고 말하더군요. 야, 식모가 수학 숙제를 모두 다 마쳤네? 공부 좀 했었나 봐? 정말요?
다행이네요. 문제 풀면서 틀리면 어쩌나 하고 가슴을 졸였거든요. 뭐 대단한 걸 한 것처럼 말하네. 내가 귀찮아서 시킨 거야. 나도 그 정도 문제는 눈 감고도 다 풀 수 있다고. 아무튼 나 오늘 늦게까지 공부하니까 간식 달라고 하면 알아서 챙겨와. 네, 필요할 때마다 부르세요. 그리고 주인집 사모님 역시 시시콜콜 짜증과 잔소리를 심하게 하셨어요. 넌 설거지하고 마른 행주를 안 닦니? 이 물기 어쩔 거야? 그리고 베갯닛은 매일 빨라고 했지? 또 베란다 바닥에 먼지가 밟혔어. 그리고 손빨래 할 거 구분 잘하라고 했지? 내 비싼 옷이 세탁기에 들어가서 축 늘어났잖아? 도대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사모님 죄송해요. 제가 일을 한다고 하는데 자꾸 깜빡한 것 같아요. 다시는 실수하지 않을게요. 천박하고 무식한 것들이 식모질을 하는 건 알겠는데 넌 나이도 어리고 고등학교도 다니다가 왔잖아. 대가리가 좀 쓸만할 줄 알았는데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 제발 좀 머리를 써라. 장식용으로 달고 다니지 말고. 네, 사모님. 실수하지 않고 잘하겠습니다. 저는 시정하겠다고 연신 사과드리며 다시 일을 했고 또 욕을 먹었습니다. 혼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을 정도였죠. 그리고 주인집 사장님은 회사를 운영하는 오너였는데 제 얼굴만 보면 인상을 찌푸리며 욕을 하셨어요. 아이, 눈 버렸네. 식모야, 넌 얼굴에 분칠도 안 하냐? 내가 집에 오면 메주 덩어리인 네 얼굴 보는 게 곤욕이야. 하루 스트레스를 잘 참고 왔는데 너만 보면 스트레스가 수직으로 솟아오른다고. 사장님 죄송해요. 제가 화장품 살 돈이 없어서요. 월급 받는 건 뭐 하는데? 그건 나중을 위해 저축을 했어요. 나중에 대학 가려고요. 뭐 대학? 식모 주제 대학은 무슨. 야, 분수에 맞게 살아. 넌 식모가 딱이야. 나 배고프니까 밥 차려. 그렇게 모진 말을 하면서도 제가 차린 밥을 드실 때는 아주 조용하셨습니다. 맛이 괜찮았기 때문이죠. 어느 새벽 시간에 곤히 자고 있었는데 주인집 사모님이 제 방에 들어와 발로 툭툭 차면서 깨웠어요. 눈을 뜨자마자 놀라서 헉소리를 냈습니다. 사모님, 제 방에 무슨 일이세요? 지금 새벽 시간인데 뭘 시키시려고요? 내 방에서 귀걸이랑 목걸이가 없어졌다. 네가 그걸 훔쳐간 거지? 어린 기집애가 손버릇이 안 좋구나. 당장 일어나서 내 물건 돌려놔라. 그리고 짐 싸서 당장 나가. 사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사모님 물건 훔친 적이 없어요. 아니, 이 집안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그럼 내 보석들이 발이 달려서 사라졌다는 거야? 너 아니고 누가 내 보석을 훔쳐가겠냐? 진짜로 저 아니에요, 사모님. 이 기집애가 그래도. 사모님은 제 머리카락을 세게 잡더니 방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곤 거실에서 사장님이 보는 앞에 따귀를 흠씬 갈겼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던 저는 맞는 것이 서러워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끝까지 제가 한 짓이 아니라고 말해봤지만 사모님은 경찰까지 부르겠다며 겁을 주더군요. 그런데 잠시 후 독서실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돌아온 주인집 딸이 사모님의 목걸이와 귀걸이를 한 채로 들어왔어요. 뭐야? 딸내미, 네가 엄마 목걸이랑 귀걸이하고 나갔니? 독서실에 내가 좋아하는 애가 있다고 했잖아. 잘 보이려고 엄마 거 좀 하고 나갔어. 어때? 어울려? 그래, 이쁘네. 우리 딸 배고프지? 야, 식모, 뭐 하냐? 늦게까지 공부하고 들어온 내 딸 간식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억울하고 아파서 울고 있던 저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고 빨리 간식 만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방으로 가서 토스트를 만들어 주인집 딸 방으로 가져다 줬어요. 그리고 헝클어진 머리로 제 방으로 돌아갔죠. 이대로 식모 일을 해야 하는 걸까 잠시 고민에 빠져봤지만 당장 갈 곳이 없으니 무조건 버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살림을 하고 사모님이 시킨 심부름을 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시장을 보러 다녀오는 길에 사장님과 일행들이 집 앞에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오늘 저녁 초대 손님들과 함께 돌아온 것이었죠.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렸는데 사장님이 바닥에 침을 퇴하고 뱉더군요. 못생긴 식모야, 오늘 손님들 오셨으니까 주방 벗어나지 말아라. 네가 잘하는 밥이나 하고 설거지나 해. 알겠냐? 네, 사장님. 사장님 지인들은 사장님한테 심한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비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식모한텐 그래도 돼. 저렇게 못생긴 애가 내 집에서 매일 산다고 생각해봐라. 니들 같으면 욕이 안 나오겠냐? 지인 중 한 남자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못생기지 않았는데 참하고 예쁜 것 같은데 왜 그러냐? 그래? 그럼 네가 섹시감으로 데려가라. 그럼 날 땡큐지. 근데 나이가 아직 어린 것 같은데? 내 딸보다 1살 많아. 이제가 20살이야. 탱글탱글한 신부가 필요하면 말해라. 오, 그럼 진짜 내가 데려가도 되겠냐? 저를 두고 희롱의 말을 하는데 기분은 당연히 좋지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돈을 조금 더 모으면 그만두고 나가자 하는 생각을 하며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날은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거실로 나오지 말라고 해서 계속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달라는 음식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드렸죠. 그런데 잠시 후 사장님이 절 부르더니 아까 저에게 색식감으로 데려가고 싶다던 지인 옆에 앉으라고 하셨어요. 야, 식모, 내 친구 옆에 앉아서 술이나 좀 따라봐. 아닙니다. 전 주방에 가 있을게요. 시키면 할 것이지 어디서 토를 달아! 사장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술집 여자도 아니잖아요. 이러실 거면 룸사롱 같은 데 가서 술을 드세요. 식모 기집애가 까부네. 야, 내 친구가 너 마음에 든다니까 잘해봐. 너 이번 기회에 팔자 고쳐보라고. 나이 차이가 좀 나겠지만 네가 식모짓 하는 것보다 내 친구 마누라 자리에 오르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거라고. 정말 더럽고 추악해서 들어주기 힘드네요. 그만 일어나겠습니다. 다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어른들이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여기 사모님이랑 따님도 있다고요. 제가 확실하게 말했더니 지인들이 다들 술잔을 내려놓더니 혀를 차더군요. 사장님은 제 얼굴에 맥주를 뿌렸습니다. 웃기는 기집애는. 야, 재수 없으니까 꺼져! 내 친구들 앞에서 쪽팔리게 뭐 하는 짓이야? 네, 그만 실례하겠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한 행동을 친구분들께 사과하더군요. 야, 그 어린 기집애라 뭘 몰라서 그래. 내가 나중에 다시 꼬셔서 네 각시로 만들어줄게. 그래, 꼭 그렇게 해라. 가까이서 보니까 피부가 장난 아니더라. 내가 새 장가 가도록 도와줘. 얼마든지. 집가치게 한 번 튕기지 2번 튕기겠냐? 네 새 마누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할게. 야, 친구들아, 한잔하자. 마셔! 저를 희롱하더니 계속해서 술을 마시더군요. 그날 기분이 매우 나빠서 할 일을 다하고 방으로 들어가 일찍 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벌컥 들어오더니 술주정을 부리더군요. 이게 내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줘? 야, 가진 거 없는 기집애가 왜 튕기고 그래? 너 팔자 고치고 싶은 생각 없는 거야? 사장님, 저 오늘 기분 엄청 나빴습니다. 제가 술집 여자도 아닌데 그런 취급하는 것도 기분 나쁘고 희롱하고 놀려먹던 거 진짜 불쾌했다고요. 이게 배가 불렀나 보네. 야, 내 친구도 나만큼이나 부자야. 너한텐 다시 못 올 기회라고. 그깟 몸뚱아리 하나 아껴서 뭐하냐. 그냥 시집가서 편하게 먹고 살면 좀 좋냐? 그렇게 좋으면 사장님 따님을 그 남자한테 시집 보내세요. 뭐야? 감히 내 딸을 들먹거려? 거 봐요. 사장님 딸은 싫으면서 왜 저한텐 그런 말을 하고 그러세요? 너랑 내 딸이 같은 입장이냐? 넌 길바닥에서 굴러먹어도 될 만한 싸구려고 내 딸은 고귀한 존재라고. 비교할 걸 해야지. 사장님,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도 가족이 있었고 충분히 사랑과 존중받으면서 자랐다고요. 식모 일을 한다고 그런 식으로 대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말했더니 제 뺨을 갈기더군요. 기분이 나빠서 째려봤더니 제대로 화가 나셨는지 사정없이 두 손을 멈추지 않고 제 얼굴을 날렸습니다.
피하고 막으려고 해봤지만 술에 취해서 눈이 돌아버린 사장님의 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윽고 사모님이 소리를 듣고 들어와서 사장님을 떼어냈고 겨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저에게 쓴소리를 하고 나가셨어요. 야, 내 남편을 우습게 여긴 대가가 어떤지 봤지? 그러니까 앞으로 말 잘 들어라. 싹수 없이 까불지 말고. 그날 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그 집에서 더는 일하고 싶지 않아 짐을 싸고 사장님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저 그만둘게요. 다른 식무 알아보세요. 그러자 사장님이 절 보고 희죽거리더군요. 이게 진짜로 웃기는 기집애였네? 야, 네가 들어오고 싶으면 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거냐? 어디서 이런 무책임한 짓을 해? 최소한 사람 대접을 해주셨으면 참고 일했겠죠. 어제 사장님이 보여주신 건 진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이었어요. 제 얼굴 보이시죠? 이렇게 사람을 개패듯이 패는 분 밑에서는 더는 일할 수 없습니다. 몇 대 맞았다고 유나는? 아이 그래 꺼져라 꺼져. 나도 너 때문에 어제 친구들한테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고. 네가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인한텐 이런 식으로 했다간 너 진짜 뼈도 못 추린다. 이 세상 물정 모르는 멍청한 기집애야. 이어서 사모님과 딸도 저에게 막말을 하더니 월급을 집어던지더라고요.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워들고 그 집에서 벗어났습니다. 일단 일자리를 구하고 나서 방을 구하기로 했어요. 공장에 면접을 봤는데 바로 합격했고 방을 구할 필요 없이 기숙사를 이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하는 게 조금 힘들었지만 파출부로 일하며 겪은 수모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공장 어른들이 정해진 시간에 물량을 내지 못하면 쌍욕을 하긴 했지만 그것도 일할 때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겸허히 받아들이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매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저를 받아주셨던 회장님의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를 전해 듣게 됐습니다. 공장에 말을 하고 바로 장례식장으로 달려갔더니 회장님과 오빠들이 슬프게 울고 있는 걸 봤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가 왜? 아팠으면 연락이라도 주시지. 인사도 못했잖아요. 영선아, 와줬구나. 진작 연락을 했어야 했는데 미안하구나.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서 살다 보니 정신이 없었다. 사실 나도 아내가 아픈 걸 얼마 전에 알았다. 말기암이라 오래 살지 못하고 떠난 거야. 저는 눈물을 쏟아내며 회장님께 안겼습니다. 어떡해요? 저렇게 좋은 분이 떠나서 어떡해요? 그러게 말이다. 차라리 내가 갔어야 했는데 너무 안타깝고 황망하구나. 아저씨, 아주머니는 분명히 천국에 가셨을 거예요. 하느님이 착한 사람이 필요해서 아주머니를 데려간 거라고요. 저와 회장님 그리고 오빠들은 함께 오열하며 슬픔을 나눴습니다. 장례식 내내 아파하면서 지냈고 아주머니를 해가 잘 드는 좋은 자리에 묻어드렸어요. 그리고 회장님과 함께 아주머니가 홀로 지내던 쪽방으로 가서 유품 정리를 했어요. 내가 공사장 근처 여관에서 지내는 동안 집사람은 여기서 홀로 지냈다. 너무 딱하세요. 혼자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망하고 나서 가족들이 다 힘들었지. 모두 내 탓이란다. 두 아들도 각자 자취하면서 힘들게 일하고 있고. 아저씨 탓 아니에요. 그리고 다들 그렇게 살아요. 요즘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딨겠어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내가 영선이 너는 꼭 대학도 보내고 시집까지 보내고 싶었는데 너무 빨리 망해서 아쉽기만 하다. 영선이 넌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저야 뭐 엄마랑 똑같아서 잘 지내요. 하긴 네 모친이 대단한 사람이었지. 혼자서 널 키운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지. 아무튼 잘 지내고 있다니 마음이 놓인다.
저희 두 사람은 쪽방에서 얼마 되지 않는 짐을 정리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져가야 할 게 있다면서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영선아, 이건 네가 가져가야 할 것 같구나. 너희 모친 이름이 쓰여있는 서류 봉투네. 정말 그러네요? 이런 게 남아있을 줄 몰랐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영선아, 아저씨가 자리를 확실하게 잡으면 꼭 연락하마. 이 아저씨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걸 너도 알지? 당연하죠. 전 항상 아저씨가 자랑스러웠고 지금도 자랑스러워요. 반드시 일어나실 거예요. 공장 기숙사로 돌아가 엄마 이름이 적힌 봉투 안에 종이를 꺼냈는데 사진도 뚝 떨어지더군요. 편지는 반송된 것이었는데 저희 친부에게 보낸 것 같았습니다. 양육비를 달라는 내용이 가득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보니 엄마와 제 친부가 둘이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걸 보고 화가 나서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친부를 찾아가 따져보기로 결심하고 공장 쉬는 날 움직였어요. 집으로 갔더니 병원에 있다고 해서 버스를 타고 친부가 입원한 병원으로 갔죠. 이윽고 1인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친부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네가 여긴 왜 온 거냐, 식모? 이 기집애가 나 놀리려고 온 거냐? 네, 놀려 먹으려고 왔어요. 사모님이랑 따님은 어딜 가셨나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너 내가 아픈 거 알고 조롱하러 온 거냐? 사장님네 새로운 식모가 말하길 간암이라면서요? 그래, 이식받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하더라. 왜? 내가 너한테 싫은 소리 좀 하고 때렸다고 찾아와서 내 꼴을 보고 즐기려고 온 거냐? 사장님, 나도 오기 싫었는데 와야만 할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남기고 간 사진이랑 편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사장님이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진과 편지를 건네줬습니다. 그러자 소스라치게 놀라 큰 눈으로 저를 빤히 올려다보더군요. 네가 미진이 딸이란 말이야? 정말 미진이 딸이냐? 네. 사진 속 여자가 엄마고 옆에 남자는 사장님이죠. 사장님이 제 친부인 것 같습니다. 편지를 보니 사장님이 임신한 엄마를 버리고 다른 여자랑 결혼했다는데 사실이 맞아요? 제가 또박또박 말했더니 사장님은 혼란스러웠는지 침대에서 일어나 제 얼굴을 다시 살펴봤고 사진을 보더니 바닥에 쓰러지셨어요. 이런,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네가 미진이가 내 딸을 낳은 건 알고 있었는데 네가 내 딸이었어? 난 그것도 모르고 너에게 몹쓸 짓을 했고. 네, 저랑 엄마한테 하면 안 될 짓을 했죠. 임산부를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장가간 것부터가 큰 문제예요. 그리고 저한테 한 짓도 용서받기 어려운 짓이죠. 사장님, 당신 핏줄을 받은 나를 늑다리 아저씨한테 시집가라고 했었죠? 진짜 웃기는 일이네. 딸을 친구한테 팔아먹든 주려고 하다니 참 재밌는 사람이세요. 그건 네가 내 딸인 줄 몰랐으니까 그런 거야. 내 딸인 줄 알았으면 그런 짓 하지 않았겠지. 딸이면 그런 짓 하지 않아도 되고 남이면 해도 된다는 거네요? 제가 제대로 해석한 거 맞죠? 내 친부라고 해서 따지고 욕하려고 했는데 그럴 가치도 없는 것 같네요. 그냥 나 때문에 조금이라도 괴로워하면서 죽어가라고 찾아온 거로 칩시다. 그럼 암치료 잘 받지 말고 시름시름 앓다가 지옥에나 가세요. 이만 갑니다. 영선아, 잠깐만! 이 애비가 잘못했다. 난 네 엄마 미진이를 버리고 평생 후회하면서 살았어. 그땐 내가 너무 어려서 판단을 잘못한 거야. 내 부모가 네 모친을 허락하지 않아서 다른 여자를 택한 거라고. 이제 와서 그런 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버린 건 사실이에요. 영선아, 나 간이식 받으면 살 수 있어. 그럼 다시 나에게 기회를 줘. 네 아빠 노릇할 수 있게 기회를 달란 말이야. 아니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사장님 딸이라고 해도 사모님이랑 당신 딸이 날 가만두겠어요? 괜한 전쟁은 사양할게요. 오늘 제가 어떻게 세상에 태어났는지 알게 됐으니 그거로 만족합니다. 그럼 많이 아프다가 살든지 죽든지 하세요. 영선아! 영선아!
주인집 사장님이자 친부인 남자는 제 이름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병원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사모님과 딸이 자판기 앞으로 가는 것이 보였어요. 시간도 많고 괜히 호기심이 생겨서 두 사람을 몰래 뒤를 따라갔죠. 음료수를 뽑아든 두 모녀는 의자에 앉았고 저는 보이지 않게 자판기 옆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곧 두 모녀의 대화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검사 결과 나온 거 들었지? 나 수술 가능하대. 아빠한테 간 줄 수 있다고 했어. 엄마도 마찬가지지? 그렇다더라. 엄마, 난 아빠한테 간 못 줘? 내가 왜 그런 것까지 해야 해? 난 죽어도 수술 안 해줄 거야. 이 기집애가. 당연하지. 나도 수술 안 해줄 거다. 미쳤다고 이 좋은 기회를 날리냐? 의사한테 검사 결과 네 아빠한테 멋대로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일러뒀다. 미쳤다고 우리 간을 이식해주니? 몸에 흉터까지 남는 대수술인데. 맞지? 역시 엄만 나랑 통한다니까. 엄마, 그동안 짠돌이 아빠 때문에 돈을 제대로 못 쓰고 산 거 생각하면 억울하다니까? 이제 아빠가 사라지면 전 재산을 우리가 받을 거니까 돈이나 펑펑 쓰면서 살면 좋겠지. 그럼 당연하지. 아유, 나도 벌써 미래를 계획해두었다. 엄마, 그 연하남이랑 살 거지? 내 말 맞지? 기집애가 눈치는 빨라가지고. 그래, 이 엄만 연하남이랑 바로 해외로 뛸 거야. 야, 너랑 나랑 공평하게 나눠 가지자. 괜히 우리 모녀 사이에 금이 가지 않게. 엄마, 해외 가서 살 거면 나도 데려가. 한국에 있어봤자 뭐 하겠어. 해외 나가서 아빠 돈 평생 쓰고 살아도 되잖아. 그 많은 재산이 있으니까 일 같은 건 안 해도 된다고. 넌 어쩜 이 엄마랑 생각이 다 똑같을 수가 있냐? 하여튼 모전 여전이라니깐. 그럼 이따가 네 아빠 병실 가서 연기 제대로 해라. 간 이식 못한다고 눈물 좀 뽑아내자고. 알았어. 그런 거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여튼 우리 앞날이 창창하네. 이제 지긋지긋한 한국에서 대학 공부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놀 수 있겠다. 두 모녀의 대화는 충격이었어요. 지들을 먹고 살게 해준 가장을 그렇게 버리겠다고 하니 괘씸해서 혼내주고 싶더라고요. 물론 친부의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엿먹여주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10분 뒤 모녀는 친부 병실로 가더니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며 오열하더군요. 귀를 대고 들었더니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여보, 어떡하면 좋아? 우리 둘 다 간 이식을 해줄 수 없대. 기증자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대. 아빠 미안해. 아빠를 살리고 싶은데 우리의 간이 맞지 않대. 괜찮아. 둘 다 그만 울어. 내가 당장 어떻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만들 울어. 여보, 딸내미, 그만 슬퍼하라고. 아빠, 내가 반드시 아빠 살릴 거야. 조금만 기다려. 두 모녀는 아주 생쇼를 하고 있더군요. 이대로 가면 속이 찝찝할 것 같으니 다 까발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원에 남아 기다렸더니 곧 사모님과 딸이 병실에서 나왔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친부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선아, 너 다시 와줬구나. 이 애비를 다시 보고 싶었던 거니? 영선아, 내가 너에게 한 짓들 모두 사과하마. 미안하다. 사장님, 사과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다시 대화하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에요. 비밀 하나 까발려주고 가려고요. 비밀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저는 자판기 앞에서 두 모녀가 떠든 대화를 녹음했고 그걸 친부에게 바로 들려줬습니다. 모든 사실을 듣게 된 친부는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눈을 감고 머리를 쥐어뜯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만하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이 두 사람을 엿먹이고 싶어서 잠깐 들른 거예요. 이젠 진짜로 갑니다. 잠깐만, 영선아. 이대로 가면 내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다. 잠깐만 기다리거라. 왜요? 지금 사모님이랑 딸을 불러서 혼이라도 내고 간이식 받으려고요? 그럼 난 빼줘요.
괜히 가족들 싸움판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고요.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모든 결정을 다 내렸으니 조금만 기다려줘.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뭐 때문인지 궁금해서 일단 앉아서 기다렸어요. 이윽고 양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오더니 친보에게 90도로 인사하더군요. 박 변호사 왔는가? 네, 대표님.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유언을 하려고. 내가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니 자네가 공증해주게. 대표님, 그 수술 받으시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수술 받을 일은 없을 거야. 아무튼 내 전 재산은 내 앞에 있는 이 아가씨, 그러니까 내 딸 영선이한테 모두 증여할 걸세. 대표님, 이분이 딸이에요? 꼬치꼬치 묻지 말고 내 딸 영선이에게 모두 증여할 거야. 유언장 쓰게 종이 가져와. 네, 대표님, 알겠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속으론 웃고 있었습니다. 나와 엄마를 버린 친부이자 나에게 막대먹은 짓을 한 파렴치한이지만 일단 챙길 수 있는 게 있으니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어요. 유언장을 완벽하게 쓴 변호사는 추후에 모녀가 소송을 해도 절대로 한 푼도 빼앗기지 않을 거라며 확신의 말을 하더군요. 그러자 변호사가 나가버렸고 저와 친부 둘이 남았습니다. 사장님, 전 재산을 저에게 주신다고요? 이거 진짜 맞죠? 영선아, 네 얼굴을 다시 보니 미진이 얼굴이 그대로 있구나. 내가 왜 널 알아보지 못했는지 모르겠다. 늘 미진이를 상상하면서 살아왔는데 말이야. 아무튼 넌 내 딸이고 고생하며 살았을 테니 내 재산을 다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반면 내 아내와 딸내미는 너도 알다시피 못된 것들이니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을 거야. 그동안 내 덕에 호의호식했던 것들이 고마운 걸 모르고 내가 죽길 바라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이상 그 둘이 빈손으로 나락가게 할 거다. 아, 네. 아주 재밌게 돌아가네요. 아무튼 유산 준다고 하니 고맙네요. 근데 사장님, 아무리 그 많은 돈을 준다 해도 난 사장님한테 간이식 해줄 마음 없습니다. 물론 검사받을 일도 없고요. 괜히 김칫국 마신 거라면 아니다. 내가 어떻게 너한테 간을 받겠냐. 나도 사람이야. 나 때문에 미진이랑 네가 고생한 걸 생각하면 절대로 뭔가를 바라면 안 되지. 그러니 넌 아무것도 주지 말고 받기만 해라. 와, 사장님, 제가 알던 분 맞아요? 날 개무시하고 하찮은 인간으로 취급하더니 친딸이라고 하니까 싹 바뀌네요? 미안하다. 내 본성이 그 모양인 거겠지. 너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해줄 수 있는 말이 없구나. 뭐 유산받게 됐으니까 저도 사장님 원망하지 않을게요. 사실 친아빠의 얼굴도 모르고 살았으니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아요. 그래, 당연히 그렇겠지. 영선아, 대신 내가 살아남으면 애비 노릇할 기회를 줄 수 있겠냐? 애비 노릇이요? 아니요. 그냥 모르는 사람으로 지내시죠? 사장님이 살아남으면 나한테 유산이 오는 게 아니니까 모르는 사이로 지내는 게 낫죠. 내가 과분한 걸 제안했구나. 그래, 네 심정 헤아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럼 그만 가볼게요. 사장님이 살아남으면 난 돈 받을 일이 없겠죠? 그럼 오래 살고 쾌차하라는 인사는 못하겠네요. 그냥 잘 쉬고 계세요. 영선아, 내가 살아도 너에게 많은 걸 해줄 거야. 그러니 연락 끊지 말아줘. 그럼 그렇게 할게요. 뭐 돈 준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아무튼 이만 갑니다. 친부는 애처롭게 절 바라봤지만 저는 아주 무뚝뚝한 표정으로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2개월 뒤 친부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어요. 친부의 부고 소식을 전하더군요. 수술할 사람을 구하지 못했는데 치료 과정 중 쇼크가 와서 깨어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장례식장에는 가지 않았고 유산을 물려받을 때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사모님과 딸이 변호사 사무실 문을 발로 차며 들어오더군요. 모든 걸 알고 찾아온 거였죠. 하! 기가 막혀서. 식모, 네가 내 남편의 숨겨진 딸이었다고? 그래서 네가 재산을 모두 다 받아간다고?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너 사기꾼이지? 내 남편이 암 걸려서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까 생쇼를 해서 유언장 받아낸 거지? 엄마, 저 식모 처음부터 재수 없었어. 우리 아빠한테 사기쳐서 뜯어간 게 분명하니까 고소부터 하자고. 그러자 변호사가 유전자 검사지를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병실에 왔을 때 친자인 걸 기록으로 남겨두겠다며 저와 친보의 머리카락을 뽑아갔답니다. 정확히 저와 사장님은 부녀관계가 맞았습니다. 그걸 본 모녀는 다시 경악하더군요. 이 썩을 놈의 남편 놈은 돼져서도 사람 속을 뒤집네. 숨겨둔 딸이 있는 데다 저 식모한테 전 재산을 주겠다고? 누구 마음대로? 야 변호사, 그 유언장 찢어버리고 우리한테 넘겨. 자네한테도 큰 몫을 챙겨줄 테니 우리 말 들으라고. 사원님, 여기 CCTV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행동과 말이 모두 녹화되고 있어요. 괜한 말씀하지 마시고 그만 가보시죠. 뭐가 어째? 난 이대로 못 가. 내 돈을 저 식모한테 빼앗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사모님이 난리치길래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게 간이식을 해주지 그랬어요. 그럼 내가 유산 받을 일이 없잖아요. 사모님, 따님. 둘 다 간이식을 해줄 수 있었는데 왜 가만히 있으셨어요? 뭐?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의사놈이 내 남편한테 말한 거야? 이 개 같은 놈을 그냥... 아니요. 두 분이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전 그걸 녹음해서 사장님께 들려줬죠. 단순히 엿먹이려고 한 건데 전 재산을 저에게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땡 잡은 거죠. 이 모든 게 그럼 식모 네가 한 짓이란 말이지? 사모님은 눈에 악이 꽉 찬 채로 노려봤고 딸내미 역시 저를 해치기 직전에 짐승눈을 하고 있더군요. 저는 뒤로 살짝 물러났고 두 손을 들며 깔깔 웃으며 말했어요. 와, 저기 두 사람 흥분하셨네. 저기 이런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바닥 쓰레기 인생 사는 식모가 감히 우리 집 재산을 싹쓸이 하겠다고? 내가 그 꼴을 보느니 오늘 널 잡아 족치고 인생 하직하고 말겠어. 엄마, 오늘 저 식모 끝장내자고. 돌격! 두 모녀는 제 옷을 잡아챘는데 제가 이를 뿌리치고 마구잡이로 팔을 휘두르며 두 모녀의 얼굴에 주먹과 손바닥을 맞췄습니다. 저도 몇 대 맞아가면서 2대1로 싸움판이 일어났죠. 변호사님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앉은 채로 멍하니 구경만 하더군요. 모녀의 면상에 주먹을 연타로 꽂아 코피까지 터뜨렸는데 포기를 모르고 계속 덤벼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려고 이리저리 시선을 돌리다가 몽둥이가 들 만한 변호사님의 길쭉한 명패가 보였어요. 그걸 집어들어서 사모님의 뺨을 한 대 날렸더니 고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딸의 얼굴을 똑같이 날려줬더니 옆으로 자빠져서 끙끙 소리를 내더군요. 변호사님은 다급하게 컴퓨터를 켜더니 말씀하셨어요. 네, 대표님이 어떻게든 영선 씨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CCTV는 다 지울 테니 어서 마무리하고 나가세요. 아, 그래요? 그럼 이것들한테 몇 방만 더 갈겨줄게요. 맞아도 싼 인간들이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명패로 두 모녀의 옆구리와 등짝을 흠씬 갈겨줬더니 앓는 소리를 내며 제발 그만하라고 쇳소리를 내더군요. 그래서 전 주먹으로 손봐주는 건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증여받은 유산을 모두 손안으로 넣게 됐어요. 친부의 회사는 다른 경영자에게 비싸게 매각했고 통장의 돈도 친부 명의의 집과 차도 모두 제가 받게 됐죠. 하루아침에 엄청난 부자가 되었답니다. 저는 대저택을 마련하였고 다음 할 일을 실행했습니다. 저를 받아주셨던 회장님과 오빠들을 제 집으로 들였어요. 영선아, 그러니까 여기가 네 집이라는 거냐? 네, 아저씨. 이제 아저씨랑 같이 살 집이에요. 오빠들도 여기서 지내면 됩니다. 우리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런 호의를 베푸는 거냐? 해준 게 엄청 많으시죠. 저한텐 여러분이 가족이에요. 우리 이제 호강하면서 살면 된다고요.
회장님 식구들을 제 집에서 머물게 하는 것으로 끝을 낸 것이 아니라 회장님께 다시 사업할 기회를 드리기로 했어요. 회장님, 다시 재기하셔야죠. 제가 투자자가 될 테니 다시 기업 총수가 되어보세요. 영선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리고 내가 전처럼 다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고.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제 친부가 남긴 돈이 워낙 많아서 한 번쯤 실패해도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다고요. 아이고, 우리가 영선이 덕에 호강을 하게 생겼구나. 그래, 내가 네 모친을 위해서라도 꼭 성공하도록 하마. 내가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일할 테니 지켜보거라. 그렇게 회장님은 제 투자금으로 회사를 차렸고 오빠들도 회장님 밑에서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 사이 친부의 아내와 딸이 유산 분배 소송을 걸었는데 제 변호사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셔서 하나도 빼앗기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 식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쾅 소리가 크게 나서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저에게 재산을 빼앗지 못한 모녀가 담을 넘어 창문으로 들어온 겁니다. 파출보 이모님이 아무나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게 불가능하니 몰래 담을 넘어 주거 침입을 한 것이죠. 야, 내 남편 돈으로 이런 으리으리한 집도 사고 회사도 차렸다며? 어쭈, 새로운 가족까지 생긴 모양이네? 야, 식모, 아빠 딸은 나야. 네가 아니라고 나란 말이야. 그때 유전자 검사지 봤잖아. 나도 네 아빠의 딸이야. 물론 버려진 딸이긴 하지만 우리 아빠가 정신 나가서 너한테 유산을 다 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놔. 우리도 내놓으라고. 아니, 네 애비가 나한테 준 걸 왜 달라는 거야? 야, 이럴 시간에 알바라도 해라. 니들 모녀 지금 원룸에 산다며? 네 아빠가 짠돌이가 맞긴 하나 보다. 그동안 어떻게 마누라랑 딸 명의로 재산 하나를 남기지 않았냐? 참 재밌네. 이게 지금 우릴 놀려? 엄마, 이판사판이야. 오늘 저 식모 기집애를 송장으로 만들고 우리가 이 집이랑 재산 다 가지자고. 그래, 우리가 포기할 줄 안 모양인데 전혀 아니라는 걸 보여주자고. 야, 식모, 너 오늘 인생 끝이야. 우리가 못 가지면 너도 못 가져. 두 모녀는 등 뒤에 감춰둔 나무 방망이를 들고 식탁에 음식을 박살냈어요. 가족들은 자리에서 피했고 바로 방망이와 대적할 물건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회장님은 스테인리스 국통을, 큰오빠는 프라이팬을, 둘째 오빠는 마늘 빻는 절구를 들고 두 모녀를 상대했어요. 저도 보태려고 했는데 회장님이 제 앞으로 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물러서 있으라고 했어요. 두 모녀가 먼저 방망이를 휘두르자 회장님이 국통으로 사모님의 머리통을 펑 소리가 나게 갈겨줬고 이어서 큰오빠가 프라이팬으로 등짝을 후렸습니다. 그 두 방에 사모님은 쓰러져서 개거품을 물었어요. 친부딸이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자 둘째 오빠가 절구로 막았는데 아시다시피 마늘 빻는 절구가 훨씬 불리해서 오빠가 뒤로 한 발 물러섰어요. 딸내미가 다시 방망이를 높이 들고 휘두르려고 하자 제가 그 여자의 목을 손날로 한 대 후렸습니다. 컥 소리가 나면서 야구 방망이를 놓쳐버리더니 바닥에 주저앉아 고통스러워하더군요. 저는 발로 친부 딸내미의 등짝을 찍어 눌러버렸습니다. 분하다. 젠장. 오늘 싹 다 끝내버리려고 했는데. 엄마 이제 어떡해? 멀었지? 이것들이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기 전에 기어 나가야지. 야, 식모, 우리 갈 테니까 그냥 보내줘. 가긴 어딜 가. 니들이 나한테 한 짓이 있는데 벌은 받아야지. 다시 나눌게. 법으로도 유산을 못 뺏어오니까 포기할게. 너 다 가져. 그래서 다신 찾아오지 않겠다는 거야? 찾아오면 뭐하냐? 네 식구들이 두 눈 뜨고 우릴 조질 텐데. 우리도 그 정도 사리 판단은 하니까 그냥 가게 해줘. 좋아. 그럼 또 찾아오면 그땐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알았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두 모녀는 바닥을 기어 현관으로 가더군요. 오빠들이 두 모녀가 대문 밖으로 나가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 모녀는 다시 찾아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참교육과 복수는 끝이 났고 제 인생에 변화가 생겼어요. 회장님의 큰아들인 오빠와 제가 정분이 나서 결혼하게 됐답니다. 영선아, 너를 딸처럼 생각했는데 며느리가 되겠다는 거냐? 둘이 언제부터 사귄 거야? 아저씨, 아니, 이제부턴 아버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오빠랑 저는 어렸을 때도 좋아했어요. 이 집에서 같이 지내게 되면서 사귀기 시작했고 결혼까지 하기로 결정했어요. 아버님, 저 며느리로 받아주실 거죠? 아이고 영선아, 그건 내가 할 말이다. 날 시애위로 받아줄 수 있겠니? 당연하죠. 우린 인연을 넘어 운명 같은 사이예요. 오빠랑 아버님이랑 평생 같이 살래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시아버지의 회사도 잘 돌아갔고 저와 오빠와의 사랑도 결실을 맺어 부부가 됐답니다. 이 모든 걸 엄마가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참 아쉽고 안타깝네요. 지금은 20년이 지났고 회장님이자 시아버지는 노화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 사이에는 아들 하나가 있고 곧 대학에 들어간답니다. 오래된 제 이야기를 글로 써보니 아주 묘한 기분이네요. 엄마와 시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흐뭇하게 웃고 계시겠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내야겠네요.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댓글로 응원을 아주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